반갑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어진 제목이 이것도 뭐 사실 제가 정한 거는 아니고요. 주최 측에서 의뢰를 할 때 김유신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산과 관련해서 몇몇 인물들 중에 초점을 김유신에 맞추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산 지역에 뭐 행사를 삼성이라고 그래서 삼성 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 잘 아실 겁니다. 경산 출신으로 과거의 이름을 오늘날 말고 정근대 사회에 이름이 난 인물, 그래서 제일로 손꼽히는 인물이 원효죠. 원효고 그 다음에 일현이고 그 다음에 설총인데, 사실 이 세 사람을 조금씩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설총은 사실은 경산하고 개인적으로 직접 관계가 없고 자기 아버지가 태생이 경산이기 때문에 경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설총은 경산과 관련해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서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경산 장산군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살 되던 해에 경산을 떠나가지고 해양이라고 하는 현인데, 과거에는 오래도록 광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살 때 광주와 어떤 인연이 있길래 갔을까라고 하는, 그것도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 남해라고 하는 곳, 남해가 원래 해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남해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 그쪽에 이 대장경 분사도감이 남해에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해인사 대장경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 일현이 참여를 하고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한동안 생활을 하는데, 가게 된 배경도 바로 어린 시절에 해양이라고 하는 남해에 가서 생활했던 인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현이 출가하고 저 강원도 진전사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출가를 정식으로 해서 그 비구니가 되는데, 그 이후에 경산으로 돌아와서 살았는지 어떻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구에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일현이 대구에 살았는 줄을 대구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대구에 전체 인생의 한 절반 가까이 성장하고 출가하고 난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여 년이 되는 것 같아요. 30여 년 동안 어디에 살았냐면 주로 그 비설산 자락에 살았습니다. 그 용천사, 용련사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 달성 문시세거지 있는 데 있죠. 인흥사라고 하는, 거기 원래 절이 있는 곳에 문시 전에 그 대구시장 하던 집안이 들어와 가지고 200년 전에 이 절을 잡아먹어 가면서 문시세거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비설산 자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에 30여 년 동안 근거지를 잡고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련이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전국을 중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개성에도 올라가고 강화도에도 가고 동해안로도 가고 경주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삼국유사의 그런 흔적을 곳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마지막은 일현은
군인각사가 있는 고로면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그 무덤도 있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려왔다. 그래서 자기 외가가 혹시 그쪽 방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청도에 가가지고도 오래 살았어요. 청도에 오래 살고 밀양에도 가서 살고 문사에도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경산에 살았다 이런 흔적은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뭐 오며 가며 경주로 가면 거쳐야 될 중간에 경산이 있고 또 청도에 가면 청도에 거쳐야 될 중간 그 과정에 경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고향을 거쳤다가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압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산과 관련되는 내용은 그렇게 경산에 상당한 기간 살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은 이런과 관련해서는 삼국 유사에서나 이런 선사의 비문에서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주목을 한 게 운효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선배로서 운효에 관한 내용이 삼국유사에 곳곳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운효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항목이 삼국유사에 이 원효 불기조라고 그래서 의회편에 고성들을 다루고 있는 항목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 가운데 원효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다. 제목이 원효 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효는 불기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유분방하게 이제 생활을 했다. 원효의 특징이 그런 거죠. 원효라고 한 인물은 어디에 매여가지고 형식과 틀을 스스로 매여서 가두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 틀을 이제 부수고 나와서 어떤 새로운 불교 세계관, 불교관을 만들어내고자 했던데 원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효는 얼마만큼 오래 살았는지는 경산에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대로 경산과 인연을 맺고 있었던 인물이고 현재 그 원효가 태어난 곳이 오늘날 그 자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불지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지촌 또는 발지촌이라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디 유성이 배에 떨어지는 걸 꿈을 꾸고 내 뱃속에 뭔가 들어온다는 걸 꿈을 꾸고 그래서 그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고 동네 마을을 어디 뭐 지나가다가 집에까지 가지 못하고 상기를 느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원효 불기조에 보면 이 그 율곡이라고 하는 밤나무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곡. 경산이 요즘 유명한 게 밤보다 대추가 큰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밤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거기 설화적으로 밤이 보통 밤보다도 한 그릇 밤 하나가 밥그릇 하나에 담을 정도의 큰 규모로 되어 있다. 율곡이라고 하는 밤나무골입니다. 밤나무골에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부랴부랴 상기를 느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애를 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중에 원효가 자기 집을 자기가 어릴 때 살던 발지촌, 불지촌에 있는 원래 자기 집을 희사해가지고 초계사 처음 문을 열었다라고 해서 집을 절로 지어가지고 절로 만들었고 흔히 고성들이나 출가할 때 자기 집을 절로 만드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요즘식으로 하면 정식의 큰 규모 형식을 갖춘 사찰이라기보다 토굴과 같은 그런 형태의 집들이 아닌가 사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좀 성장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사라수라고 하는 숲에다가 사라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뭔가 경산과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었고 태어나서
어느 일정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경산에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경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저는 지방 사람이다. 일반 연구자들은 서울 사람이다. 왜 이걸 뭘로 가지느냐 하면, 골품제의 틀 속에 편입이 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골품 외적인 존재이냐, 이걸 가지고 분간을 합니다. 지방 사람들은 골품제의 구조 속에 편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골품 외적인 존재, 아웃카스트라고 그럽니다. 골품제에 편입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지금 우리 지금과 똑같아요.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 우리는 이제 시골 사람이죠. 우린 어디 가면, 제가 70년, 71년에 서울 처음 갔더니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하니까 시골서 왔네. 그 이후에 내내 서울 사람들 만나면 다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도 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 중에도 어디 주로 찾아가죠? 강남 사람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강남 내에서도 어디 핵심이 되는 뭐 대치동이냐 어떠냐 뭐 이렇게 따져가는 게, 오늘날은 돈을 가지고 사는 곳을 가지고 따지는데, 돈을 가지고 주로 이제 경제 기반이 있으면 누구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 사람들만 골품 구조 속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관등을 받고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신라 골품제 사회라고 하는 건데, 그 원효는 저는 그 지방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다, 서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골품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육두품, 어떤 사람은 오도품, 어떤 사람은 사도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골품제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서울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어떤 핍박이랄지, 요즘식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건 따돌림, 일본식으로 하면 이지매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원효가 머리를 깎았다가 파괴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효가 출가를 해요. 그런데 원효는 특징이 어디서 어떤 스승에게 어떻게 배웠느냐를 기록상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으로 잠시 만나는 사람은 등장을 하는데, 본인이 모르면 찾아가서 묻고, 그래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다. 모든 사람이 다 원효에게는 스승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묻고 해서, 저는 원효를 굉장히 뛰어난, 우리 역사에서 찾기 어려운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효가 별거 아니다, 별거 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 있는데, 그러나 원효의 행적 결과를 보면 말이죠, 원효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마지막 판에는 잠을 자다가 토굴 속에, 아마 석실분 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비를 피하고 석실분 속에 들어가서 의상하고 둘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무슨 그릇이 있어서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멀쩡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라 가지고 갑자기 토해져 가지고, 토해놓고는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건 일체 유심조다,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해서 내가 당나라에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상은 그 뒤에 실패하다가 의상은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한 10년 동안 유학을 해서 새로운 화음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도입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떠돌아다니는 성인데, 불교가 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입으로 나무함이 답을 하면 부처에 귀의한다라고 해서 가장 쉽게 정토신앙이라고, 요즘 뭐 정토교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것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모든 건 질곡에 얽매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봐도 이 불경을 이제 그 발리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번역을 이제 하죠. 처음에는 서역 사람들이 직접 와서 번역을 하다가 나중에 한문 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가 우리 원측이나 우리도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나 발리어에 능한 사람이 번역을 합니다. 원측이 대표적 인물인데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한 걸 요즘 번역한 이 불경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또 더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이 번역한 걸 또 번역하고 그게 또 주석을 달고 그러니까 경이 있으면 논소 이렇게 합니다. 원래 경전이 있는데 경전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말했던 걸 부처님이 직접 집필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예수가 다 집필한 거 아니잖아요. 신약 성서라고 하는 거 예수가 성례하는 거 나는 들었다.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 이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 어떻게 부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야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입적하고는 인멸하고 난 뒤에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공자의 논어도 마찬가지죠. 공자 논어도 공자가 직접 써놓은 게 아닙니다. 공자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그걸 합쳐놓은 게 논어인 거죠. 뭐 아주 그간 사람들 뭐 지금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많아야 제자들이 듣고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게 경전이 이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마찬가지들인데 그래서 많은 이제 경전을 둘러싼 이제 이미 논쟁이 벌어지고 그 경전에 대한 또 주석 작업을 또 논에 대한 또 해석을 해서 이렇게 경논, 경율, 논소 이렇게 이제 불경도 원시불교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고 그것이 자꾸 나눠가지고 경전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또 만들어진 이런 걸 이제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경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불경 읽어보면 복잡하죠. 스님들 들어앉아가지고 교학생들인데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어느 누구도 불경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특별한 핵심되는 경전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고 끊임없이 이게 이제 쌓여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죠.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있는 걸 풀어 쓰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내용이 되니까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도 파고들어 가지고 자꾸 주석을 하는데 원효는 경전을 보고 따로 안 배워도 우리가 밑을 볼 수 있는 나는 그래서 아주 은학의 천재가 원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불경을 자기 나름대로 논을 하고 소를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 요게 말이죠. 중국에도 알려지고 일본에도 알려지고 인도에도 전해져 가지고 인도 말로도 원효의 저술이 번역이 되어 전해지고 중국에도 소외가 돼 가지고 중국의 고성전 속에 당송 고성전 속에 원효의 전기가 입전이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수당 이 유학도 간 적이 없는데 원효에 대해 가지고 원효는 아주 뛰어난 성녀다 이런 내용이 열전이 전기가 그렇게 중국의 고성전에 들어 있고요. 일본에도 널리 8세기에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원효의 손자 설총의 아들인데 설중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갔더니 아주 구름처럼 몰려 가지고 원효를 직접 못 보는 대신에 원효의 얼굴도 본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 속에 또 원효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 9세기 초반에
고선사라고 하는 절. 고선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그건 이제 고란사. 고선사라고는 지금 보문호가 있고 거기 올라가면 덕동댐이 있죠. 덕동댐에 지금 수몰이 되어 있습니다. 수몰이 되었을 때 그 탑을 문효가 죽기 전에 거기에 있었는데 그 탑을 경주박물관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우람한 탑이 경주박물관 본관 남쪽 편에 세워져 있는데 원효가 마지막을 보낸 절이고요. 사망은 혈사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구멍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돼 있는 혈사에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망하고 무덤은 그쪽 동쪽 산봉우리에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혈사가 어딘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 가시면 한번 혈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인에 가가지고도 방금 이제 초계사라거나 사라사라거나 이건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인에 그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담덕남아라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 인피공인데 또는 그 마을에 큰 연못이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그 적대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적자에 큰 적자 써가지고 적대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적대연 붉은색을 띠는 큰 연못이 있었다. 자인에 가가지고 한번 마을에 찾아보세요. 전 자인에 살면 또 경산에 살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적대 붉은색을 띠는 큰 연못이 어딘가. 지금 사실은 자인면소 있는 그 어디에 뭐 원효가 살았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절은 있고 뭐 아마 이번 토요일 날 가시면 답사를 가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효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에 파괴를 했어요. 파괴할 때에 원효가 617년생이니까 40이 되었을 무렵에 파괴를 해서 이름을 소성거사라고 그럽니다. 소성거사고 이제는 머리를 깎고 다니는 게 아니고 머리도 기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포교 활동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거사라고 그러는 것은 출가를 하지 않은 성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거사고 출가했다가 돌아와서 성녀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거사입니다. 거사인데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경주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원효를 다들 견제하고 질시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뛰어나거든요. 뛰어나고 특히 그 은하계 그걸 물려받았던 게 설총입니다. 은하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 중국에 유학도 안 가고 어디서 제대로 스승으로부터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산맥이 형성돼야 최고봉이 나오잖아요. 최고봉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봉우리가 뭐죠? 큰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그건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세계의 가장 큰 봉우리 15개자가 거기에 있잖아요. 왜 거기에 몰려 있느냐? 에베레스트 산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효라고 하는 고봉도 저는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산맥이 형성이 되지 7세기 전반은 불교가 들어온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과거의 경전에 관한 연구도 낮은 수준이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인데 이제는 당나라에 또는 수나라에 또 남조에 유학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경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전에 원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보다 약간의 선배에 해당이 되는 자장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있고 안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몇치만 있었지 불교가 아직 널리 유포되던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원효와 같은 금옥이
탄생한다. 물론 원효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은, 저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까지 원효의 존재가 알려질 정도, 일본에서 8세기에 원효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교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의 열전에 입전이 될 정도라면 원효의 위상은 그렇게 낮추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빼어난 천재적 인물이 이제 원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개도 배우지 않았는데, 선생은 자기 스승 노릇을 한 사람들은 몇이 나오는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누구냐 하면 오사에 가면 거기에 뛰어난 성녀로 해공이라고 하는 성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둘이서 거기 물가에 앉아가지고, 큰 못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고기를 잡아 먹었는데, 역시 그 해공이 수가 높았어요. 고기 잡아 먹고는 뭐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똥을 놓는데, 해공은 고기를 그대로 넣었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고기가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원효는 똥을 넣어가지고, 나는 이 고기를 누웠는데 너는 막 똥을 쌌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니는 똥 쌌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이 오사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해공이 그만큼 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원효가 해공을 찾아가서 수를 물어보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원효의 특징은 자기가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수가 높은 사람을 물어보면서 일가를 이루게 되는, 오늘날 해공은 잘 모르잖아요. 해공은 잘 모르는데 원효를 잘 아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원효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승리 활동을 하다가 아마 틀에 갇히는 거 싫었기 때문에 파괴를 했는데, 파괴한 것도 아주 산에 올라가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가 도끼 자루가 없는데 도끼 자루를 빌려주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겠다라고 떠돌아다니는데, 그 인물을 알아본 사람이 이제 오늘 약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김유신과 함께, 김유신이라고 하는 인물도 다들 이 사람의 해안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인물입니다. 원효를 이제 원효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자기 딸, 과수가 되어 있는 딸, 그게 이제 요석 공주인데, 요석 공주하고 짝을 지어 주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원효를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원효가 그때 남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경주 그 월성 있는데 그 남쪽에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가 뭐죠? 남천 또는 이제 사천 또는 문천이라고 불리우는 내 유교라고 하는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걸 건너면서 일불러 빠져서 빠지니까 궁인이 가가지고 데리고 요석궁으로 데려가서 옷을 말린다고 벗겨놓고, 그게 요석 공주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설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라고 하는 인물을, 큰 인물을 알아본 겁니다. 김춘추 무열왕이 왕이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총이 출생한 것은 654년에 춘추가 무열왕으로 왕이 올랐고, 사망이 661년이니까 요 아마 650년대 후반에 요석 공주하고 원효가 결합을 해서 이때 설총을 낳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파괴하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불교를 포교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불교의 대중화 사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많은 경전에 논소를 남겨가지고 신라 불교를 한 단계 업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 고향에 왔다 갔는지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운효가 경산을 고향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사실 운효에 대해 가지고는 학술 행사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제가 비중을 그렇게 두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는 김유신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김유신이 경산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제 김유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김유신 덧붙여 가지고 김유신의 이 조카에 해당이 되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김인문이 여기에 또 관계가 있다. 이걸 오늘 주제로 삼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신이 왜 어떻게 경산 지역하고 관계를 맺고 그 관련해 가지고 경산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가 파격적인 인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김유신도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순조롭게 저는 그 비주류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 말씀드릴 그 김춘추도 비주류고 김유신도 비주류고 원효도 비주류고 비주류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주류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존의 틀에서 배제되는 비주류들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자기의 위상도 제대로 정립시켜 나갈 수가 없고 사회가 고정되어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영원한 국외자, 소외자, 비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가 오면 그 속에는 주류적 흐름이 있고 비주류적 흐름이 있어서 비주류가 주류에 대해서 도전을 하다가 무수하게도 실패를 합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인적 결합이라거나 그게 맞추어져 가지고 이제 기존의 주류 사회를 엎어치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고 김춘추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김유신이 연결이 되고 원효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대가야 출신으로 이제 강수와 같은 인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없으면 요 인물을 세 사람이 소외자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소외받던 비주류 세 사람을 결합해 가지고 스스로도 비주류입니다. 이따가 그건 말씀드리겠는데 김춘추도 비주류인데 비주류가 결합을 해 가지고 주류 사회에 도전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삼국 통일 전쟁이 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어서 통일신라로 전환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 속에 주류의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 이제 그 김유신이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말이죠. 김춘추를 전체 보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김유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종교계에 뛰어난 인물로서 원효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야기는 할 겨를도 없습니다만은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유학자입니다. 뛰어난 유학자인데 특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김춘추가 강수를 죽기 몇 년 전에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아주 늦게 만난 걸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를 특별하게 대접해가지고 강수가 생긴 게 머리가 짱구로 생겨가지고 쇠머리처럼 생겨서 뿔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 강수를 이 강수 선생이라고, 안 그러면 이제 출신이 임나가랑 출신이라 임선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강수 선생을 머리를 가지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데, 강수를 늦게 만남을 후회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일찍 만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말년에 만나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문무왕이 삼국 통합을 이루고 난 뒤에 삼국을 통합한 한 공로는 강수에게 있다라고 해서 강수를 특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김유신이 문무왕과 비등한 역할을 한 거지만은, 강수가 없었으면 아마도 삼국 통일이 어려웠을 거고 힘들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문무왕이 자신의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류의 새 인물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김춘추라고 하는 뛰어난 책략가, 정치가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오늘은 이제 김유신과 어떻게 김춘추가 결합을 하고, 어떻게 해서 김유신이 장산 지역, 압독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 한국 통합을 해 나가는가, 이걸 대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국 유사에 보면 그 김유신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설화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유신이 원래 출생을 어디로 해놨냐면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 원래 아주 빼어난 이 점쟁이로서 추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생한 것이 김유신이다, 이렇게 삼국 유사에 되어 있어요. 추남이라고 하는 빼어난 인물은, 점쟁이로 빼어난 인물은 어느 날 이 고구려의 수도에 물이 말이죠, 물이 한쪽으로 흘러가던 게 물이 역류하는 겁니다. 수도에 있던 그 강물이 역류하니까 왕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추남한테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물으라니까, 점쟁이, 이 추남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이래 보고는, 이건 왕비가 뭔가 이 불순한 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비에게 대지를 시키니까 왕비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런 적이 없다는데 라고 해서 추남을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뛰어난 점쟁이인가 점쟁이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점을 치보게 하는데, 통 속에 물건을 넣어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라, 구체적으로 맞춰보라니까, 거기에 쥐새끼가 8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열어보니까 쥐새끼 1마리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으니까 이 추남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쥐새끼 배를 갈라보니까 배 속에 7마리가 들어 있어가지고 8마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추남이 죽으면서 내가 반드시 신라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내 눈으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보면 김유신이 화랑으로 활동할 때, 지난 시간에 화랑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화랑이라고 하는 게 성년이 되기 이전에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미성년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뛰어난 제목이 보이고, 고구려에서는 저기 김유신이 추남의 환생이다, 추남이 신라에 가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저놈이 크기 전에 잡아서 죽이라라고 해서 백석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백석을 보내는데, 김유신이 화랑으로 하면서, 김유신이 화랑으로 있는, 화랑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나요? 한 명 화랑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낭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낭도가 있고, 이 교사로서 옆에 성녀가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름이 있어요. 김유신이 이끄는 화랑도 조직은 용화향도라고 그랬습니다. 용화라고 하는 건 미륵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륵을 가리키는데 미륵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석을 이제 여기 보내가지고 고구려에서 알아서 김유신을 죽이라라고 이러니까 김유신을 죽이기 위해서 백석이 파견돼 가지고 김유신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저희 가면 이제 좋은 게 있다,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경주에 와가지고 그 낭도로서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그 인정관계를 맺게 되자 오셔가지고 이제 고구려로 데려가다가 죽이려고 가는데 이제 거기에 경산 옆에 영천까지 와가지고 김유신이 화랑도 시절에 자주 와서 이 신체 단련도 하고 훈련하던 또 수련하던 곳이 어디냐면 중학석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학이라고 하는 건 잘못 알고 경주에 있는 단석산을 이야기해요. 단석산은 근천에 있죠. 근천에 있는데 근천에 단석산이 중학이다라고 중학인 적이 없습니다. 중학으로 단석산이 불린 적은 없고 중학은 팔공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공산 자락의 가장 끄트머리에 보면 오늘날 영천 은혜사 뒷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그 중암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 암자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훈련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아주 과거에 자주 가본 데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덩치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아주 쉽게 들어가고 이제 그 훈련장에 가서 훈련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 살이 찔 겨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가서는 솔솔 잘 빠지던데 몸무게 불고 몸이 불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끼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들어가면 여기에 뭐 아주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 그 가면 돌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아 나오기 어렵습니다. 끼어가면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한번. 훈련장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옆에 지금 암자가 있고 거기 가보면 단석이 있어요. 꼭대기에 김유신이 득도하고는 거기에 뭐 칼을 가지고 보검을 가지고 바위를 잘랐다. 거기도 있고 거기 뭐 장군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절이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 한 20여 년, 30년, 90년대 한 중반, 초중반쯤 되나요? 제가 그 MBC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변에 어떤 사적지 이런 걸 이제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3주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어디 다니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건 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금요일 수요일인가 아침에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소개하는 것 중에 저는 지금은 이제 어디 가봤는지도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정도 다니면서 했는데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중암암에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남는데 왜 기억에 남느냐 하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 소개하려고 이제 대구 경북 이런 데 소개하려고 거기에 중학석굴이 김유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갔더니 그 이제 그 스님이 어디 전라도 출신 스님인데 어디 아침에 왔다가 이제 뭐 여하튼 뭐 앞에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냐 자기 노모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몇 달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바로 밑에 그 원효 바위가 있어요. 그 밑에 중문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수련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또 군사 훈련 나라도 거기에 오는데 거기에는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그 부분만 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가 아주 그 양기가 강하게 그 있어가지고 안 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산에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아침 뭐 오전에 좀 잠 좀 자고 이랬는데 그거 가가지고 원효 바위하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앉아서 이래 있으면 1시간 2시간에 금세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팔공산 가운데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이 중암암 쪽에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저도 뭐 아주 많이 가봤는데, 그 가서 참 묘한 곳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은혜사가 들어오고 그 반대편에는 그 거주사, 과거에 거주함이라고 그랬는데 거주사가 그쪽 반대편에 있습니다. 팔공산 가장 오른쪽 자락인데, 거기 아주 뭐 묘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걸 이제 소개를 해줬더니 지금 얼마 사람들이 거기 별로 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팔공산을 종주한다고 그 영천으로 가가지고 영천에서 해가지고 쭉 둘러서 갓바위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내려온 적이 있는데 머니까 잘 올라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잘 안 왔어요. 그런데 방송을 이제 거기 1시간짜리 방송을 내려놓고 다음 주에 어떠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매스컴 힘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몇천 명이 왔대요. 그게 다음 방송 한번 나가니까 김유신의 수도처라고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 와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는 제가 여러 차례 중암암에 갔더랬는데, 뭐 토요일도 가고 평일도 가고 이래 봤는데, 초장에 소개되고 난 반짝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불천암에 나오는 돈의 반쯤은 내한테 줘야 되는데, 그 소개를 내가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과거엔 잘못 알려져가지고 경주 가면 단석산이 중학이다, 중학 속에 가서 훈련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난성이라고 하는 성녀에게서 비법을 받아가지고 삼국 통일하게 되는 비법을 물려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단석산이 아니고 팔공산 중학인 중학 속에 중암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삼국 유사에 그런 내용, 삼국 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비춰지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연 때문에 백석에 끌려가다가 그 삼산신 가운데 여신들이 셋이 나타나가지고 김유신을 이제 구해주는 이야기가 삼국 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 골화신이라고 해서 김유신이 이쪽 방면에 와가지고 수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김유신과 관련을 맺어가지고 그 산신들이 김유신을 구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출생이 고구려 출생도 아니고 신라 사람도 원래는 아니었고, 금강국 출신이죠. 금강국의 마지막 왕이 구혜왕인데, 구혜왕의 정손자에 해당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김무력이고 자기 아버지가 김서연인데, 구혜왕이 나라를 들어서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법흥왕대 항복을 하고서 신라에 투항해가지고 신라 중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는데, 편입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이 배타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가면, 강남에 뿌리 내려 있으면 대구에 아무리 졸부가 돼가지고 가도 잘 안 끼워주려고 그럽니다. 이제 회원제로 해가지고 안 끼워주려고. 원래 집단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기 바운더리를 설정해가지고, 그게 동물적 근성이죠. 저도 경주에 가서 지금 산지 딱 4년 6개월 됐는데, 그 전에 제가 70년대부터 인연을 맺고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경주에 가장 자주 가는 도시가 경주였습니다. 제 고향은 안 가도 경주는 뭐 1년에 한 20, 30차례씩 갔으니까 경주에 아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짐을 싸가지고 경주에 가서 이렇게 살려고 가서 이래 보니까, 야, 이거 내 밥그릇이 관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을 이렇게 내가 답답해. 내가 뭐 돈 때문에 경주에 간 것도 아니고 내 연금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선골 그룹이 있고 진골 그룹이 있고 자기 동심원일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그 핵심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거 가서 보면 어디 물어보냐면,
경고 나왔나 이래 물어본다. 여기서 경고는 경주고등학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이게 영 촌놈들이구나. 내가 그래서 나는 그 경주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라 사람이야. 내가 1500년 전에 신라에 살다가 내가 오래도록 출향했으네. 지금 돌아와서 지금 다시 온 거니까. 너희들 1500년 전에 너희들 여기 산 사람들이 하랩이다. 너 경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내가 약을 올린다고. 너 경주에 대해서는 내보다 잘 아는 사람 이제 나와서 이야기해 보라고. 잘 모르잖아. 나는 경주에 1500년 전의 모습 내 머릿속에 후상이 오래 들어있으니까 너 물어봐. 이제 이래서 약을 바삭 이제 올리는데, 내가 아까 전에 비주류가 주류가 된다. 너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지 마라. 밖에서 온 사람들이 경주를 이해하고, 경주에 뭐 가장 유명한 게 남산이잖아요. 남산 살리고 경주의 진면목을 살려낸 사람들은 원래 경주 사람들이 아니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저는 그 남산 주변에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이런 게 없거든. 좁은 공간에 엄청난 불사가 이루어진 공간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료되어서, 일본 그런 데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데 없어요. 그게 와 곳곳에 꼴짝꼴짝이마다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남산의 길, 왕의 길이라고 해서 남산의 책도 그때 나눠드리고 이랬는데, 거기 뭐 많이 보는 사람은 60개, 뭐 적게 봐도 40여 개의 그 꼴짜기가 있는데, 꼴짜기마다 다 절남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제가 경주에다가 여기에다가 말이지, 봄 가을로 뭔가를 등불을 밤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밝혀가지고 나가면 아직 남산이 장관을 이룰 텐데 경주시 보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지라고 공무원들 꿈쩍 안 합니다. 이래 되면 이건 봄 가을로 말이지 장관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4월 초파일 날, 그 당시에도 4월 초파일을 했어요. 초파일 날 탑돌이도 하고 거기 불을 밝혀놨으면 아마 남산이 이만한 장관은 없을 거다. 한번 해보자라고 이랬더니 꿈쩍 안 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터지기 더 할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입만 아파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조그만 도시니까. 앞으로 여기 고산에 있는 사람 좀 오래 살았다고 바깥에 온 사람을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산이 그래 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김유신도 와가지고 제가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김무력이 아마 굉장히 군곡을 많이 세웠어요. 최전선에 서가지고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최전선에 섰습니다. 최전선에 서가지고 한강유역으로 먼저 진출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할 때 언제나 최선봉에 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승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속도가 늦었어요. 그 이제 금성문상의 그런 면이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이 김서현인데, 김유신의 아버지입니다. 김서현이 결혼을 하려고 이랬는데 자기 눈에 맞은 사람이 가다가 만명이라고 하는, 만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명이라고 하는 여성의 아버지가 숙hul종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죠. 숙hul종인데, 숙hul종이 누구냐 하면 진흥왕의 동생입니다. 진흥왕의 동생의 딸, 그 만명이라고 하는 처녀를 가다가 보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나서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서현이 만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오래 삽니다. 어디냐면 만노군이라고 하는 데인데, 만노군은 오늘날 충청북도 진천 땅입니다. 진천에 가가지고 기록에 보면 20개월 만에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개월 만에 낳았을 수가 없죠. 며칠 전에 보니까 280g에 낳았는데 지금 뭐 20 몇 개월인가 그 몇 개월 몇 주인가 28주인가 만에 낳아가지고
200몇이 지금 뭐 2.8kg가 돼가지고 이게 뭐 280g은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20개월 성인이라고 그런지 20개월 만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 씨는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던 거고요. 보내다가 아주 장기간 자기 아버지가 만녹은 태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로 뒤늦게 돌아와서 아마 많이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활동하면서 눈이 그래서 소외된 자끼리 만나는 게 바로 이때는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보다 8살 나이가 적었습니다. 603년생이고 김유신은 595년생입니다. 그런데도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아주 결합을 잘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신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진골 귀족들 핵심들의 그 배타성이고 또 기존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말이죠. 그냥 반대하는 쪽 요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데 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신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당시가 어떤 사회냐 하면 정치 왕이 곧 부처다. 왕적불의식. 왕이 처음에는 전륜성왕이라고 그랬다가 왕이 스가모니의 집안이다. 왕족 집단을 신성시하고 곧 왕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교를 절대화시켜서 정치의 위에 존재하게 했는데 지배체제가 발전되어 나가면서는 우리가 흔히 말 위에서는 나라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뭔가 흥룡시킬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김유신과 김춘추가 인식을 하면서 뭔가 기존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유학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교를 이 두 사람이 배척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정교 분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신도 미륵의 신앙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미륵이 미래에 나타나서 이걸 구제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미륵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할해 종교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이 만들어진 세상에 불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해 놓은 게 유학이었습니다. 그 점에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아주 결합을 했어요. 이제는 유학이라고 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낮은 수준에 있다가 불교의 하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불경을 읽기 위한 수단이 유학이고요. 일부는 문자가 필요하니까 관료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문자였습니다. 문자 습득하는 수단으로서 유학이 필요한데 그러다 유학이 그 정도로 해서 주로 유교, 오늘을 비롯한 유교 경전, 3경, 5경 익히고 사서는 이때는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는 우리가 사서 3경, 사서 5경 이러잖아요. 사서는 이때 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려시대 때 이후에 가면 이제 사서 3경이라고 하는 사서 5경 이렇게 나오는데 유교에 나오는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걸 근간으로 하는 이제 그 문자 익히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유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이 사람들은 6세기 말에부터 7세기 초에 걸쳐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나가면서 이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김춘추라고 하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춘추라고 하는 것은 책 이름이죠. 봄가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춘추라고 하는 이름은 노나라 공자가 정리했다는 노나라 역사책입니다. 그건 뭐 유교의 아주 그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춘추를 이름으로 했다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유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북조의 유명한 시인이자 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뭐 거칠부라거나 이사부라거나 이런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한문식으로 정제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 가지 이름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음을 빌려가지고 신라 이름을 짓는 뭐 날쌘돌이 무슨 마당쇠 이런 것처럼 거칠부나 거칠부, 거친 놈 이런 뜻이거든요. 거친 사람. 이사부는 이끼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이사는 이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들 이런 식인데 두 가지가 하나는 불교식으로 갔다가 불교의 성녀들의 이름이 이제 무슨 법장이라거나 보장이라거나 회장이라거나 해량이라 이런 이름들을 쓰는 그룹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유학식으로 처음 유학식 이름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주나라의 중국에서 성인들 중국 역사에 나타나는 이름들 가져옵니다. 그건 이를테면 뭐 주공이라거나 주나라 시조 후직이라거나 주공이라거나 이런 이름 가져오다가 이제는 춘추라거나 유신이라거나 이런 뛰어난 유자들 또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을 갖다 쓰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속에 뭔가 나아가야 할 지향성을 담는다고 해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느냐 그러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이름 가진 신라식 이름으로 음을 빌려다가 뭐 마당쇠, 돌쇠 뭐 이런 이름 가지는데 김춘추와 김유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오늘날이야 특별한 이름이 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유학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강수라거나 원효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뛰어난 선구자들인데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인데 밀리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결합해가지고 힘을 가지도록 일구어낸 게 김춘추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아주 김춘추는 보통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결합을 조금 쉬었다.